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대전장 성장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강의가 있는데요. 1부는 김영 원장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 2부는 신진식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김영 원장님 발표 박수 받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친 타이밍을 놓치셨나요? 네,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1일이더라고요. 설명회 날이 그래서 빼빼로 준비했는데 혹시 좀 좋아하시는 맛이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샀거든요. 선택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알아볼 거는 고등 내신을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되게 오랫동안 수학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친 지 한 14년째 넘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여기 반포 메이저 수학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랑 준비 되게 많이 하고 다양하게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밴드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끝나면 밴드 초대장도 같이 드릴 거고 여기 가입해 주시면 소식 되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뒤에 또 설명회가 저희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겨울방학 대비랑 이제 스터디 카피 저희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라는 얘기를 과연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떻게 해야지 공부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란 이거부터 먼저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게 사실 팩트 폭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한번 들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때 내신을 봤죠. 중학교는 내신을 어떻게 책정을 하죠? 절대평가를 하죠. 90점, 80점을 넘으면 A, B, C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받게 돼요. 이렇게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랑 합쳐서 점수가 저렇게 넘고 반올림까지 생각하면 89.5가 넘어가면 A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A 정도는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A가 잘 안 나오나요? 점수를 보면 대부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상담도 많이 하면은 우리 애가 A 정도는 잘 나와요. 아니면은 A가 아슬아슬 되게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원천중학교예요. 원천중학교 2학년 올해 A는 27.2% 학생이 받았어요. 27.2%가 다 A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4명 중에 1명이 넘죠. 좀 여기가 적어서 그럴까요? 3학년을 한번 보실까요? 3학년은 3분의 1이 넘어요. A를 받은 학생이. 그러면은 내가 A를 받았다. 우리 애가 중학교 수학 시험을 봤는데 1학기 성적이 A다. 그러면 되게 잘하는 것보다 3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천중학교만이 아니라 경원중학교도 있죠. 경원중학교는 더 해요. 절반이 넘어요. 올해 1학기 시험이거든요. 올해 1학기에 절반이 넘는 학생이 A인 거예요. 그럼 경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A가 안 나왔다. 되게 안타깝지만 절반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절대평가로만 놓고 보면 되게 A가 되게 엄청 높아 보이는데 사실 A가 되게 아슬아슬 간당간당 나왔다고 하면 상위 54%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학년도 마찬가지고 거의 60% 가까이가 이번 1학기 때 A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 몇 퍼센트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고등학교는 9등급 내신제 그래서 이렇게 상위 4%까지만 우리가 1등급을 받거든요. 이거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0에서 4%까지가 1등급 네. 그래서 0에서 4%까지가 1등급이고요. 다음에 4%에서 11%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23%까지가 3등급 이렇게 받게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고등학교 1등급은 상위 4% 학생들이 받는 등급이에요.
아까 중학교 성적을 한번 볼까요? 원천중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이 A가 아슬아슬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상위 27%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적 그대로 고등학교를 간다. 나머지도 34, 54, 90, 59%인 상태로 고등학교 등급제를 환산을 하면 4등급 초반, 5등급 후반까지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성적을 A를 받았다고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큰 착각이에요. 그냥 제일 똑같은 위의 등급이라서 그냥 막연하게 A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팩트예요. 실제적으로 A를 못 받았다가 되면 고등학교에서 이 점수보다 당연히 낮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팩트를 추가하면 한 4등급, 5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있을까요? 수도권에 없죠. 되게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A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 A뿐만 아니라 내가 다 맞거나 정말 여유롭게 A가 나오는 것만이 고등학교 가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1등급을 받는데 이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조금 이제 학생 인원수로 보면은 이 근처에서 세화고, 상문고, 반포고 학생들인데 올해 1학년 학생이에요. 세화고 같은 경우 1학년이 347명이 되고 이 중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4명밖에 안 돼요. 세화고 되게 잘하는 학교죠. 엄청 잘하는 학교 안에서 전교 1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문이과 나눠지면 14명보다 더 줄어들죠. 한 자릿수 등수가 되어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당연히 1등급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지금 중학교 때 내신 A가 나온다고 해서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만 고등 가서도 잘한다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문고, 반포고도 마찬가지로 반포고는 좀 학생이 적어서 10명까지 우리가 1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어디를 갈까요? 학교가 서울대 갈 수 있는 합격자 수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세하고 25명 그러면은 1등급인 학생 조금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재수생 포함을 하면은 대부분 1등급 학생들이 서울대 또는 의대를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포고도 10명이 1등급인데 한 10명 딱 조금 넘는 숫자까지 1등급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등급을 받으면 내가 이 근방에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성적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냐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방법인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얼마나 공부하냐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고등 수상과 수하를 하는데 기본 정석과 센 정도 이제 처음 배우거나 한번 복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최소한 3번씩은 많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실력 정석, 불량화도 1품 등 심화 교재는 한 2번까지는 풀어요. 이게 언제 하느냐? 시험 보기 5주 전에. 이미 이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시험 때 닥쳐서 막 공부를 하는데 시험 때 닥쳐서 2번 푼다, 3번 푼다가 아니라 시험 한 5주 전에 이미 내가 이만큼까지는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러면 뭘 더 시키느냐? 한 5주 전에는 저희 학원의 테스트도 여러 가지도 계속 풀리고 그 다음에 취약 단원. 내가 시험 범위가 1단원에서 6단원까지면 전 단원을 다 한다기보다 그 전 단원 다 하는 건 이미 5주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시험 5주 전부터는 내가 제일 약한 단원, 시험 범위 안에서 그걸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되게 많이 풀립니다.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센이라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 문제를 예시를 드릴게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학생은 3단원에서 풀고 있으면 3단원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요. 엄청난 힌트거든요, 그게. 근데 기출문제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복소수의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뭐 2차 방정식의 문제라는 힌트라도 있으면 좀 더 쉬운데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단원의 문제야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마냥 시중 문제집 1단원, 2단원, 3단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그런 내가 이거는 어느 단원의 개념을 활용해서 풀어야겠다가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테스트 또는 더 좋은 학교 기출 문제들을 되게 꾸준히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초 기출 3년치, 그 다음에 강남 기출 3년치도 되게 많이 풀고요. 이렇게 풀리면서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또 한 번 더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시험 한 1, 2주 전에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교과서나 부교재나 프린트도 계속 반복해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풀면서 오답까지도 다 했고 틀린 문제 또 풀어보기도 했고, 그러면 한 번 틀려서 두 번째부터는 더 이상 안 틀린 문제들도 있을 거고 계속 한 3번, 4번 계속 틀리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 안 됐던 문제들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 전날까지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 근처 강남 8학군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이거가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기말고사도 똑같이 하고 매번 1년에 4번씩 시험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3년 동안 봐야 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등을 계속 내신 준비를 하면서 선행을 계속 준비하는 것도 되게 학기 중에서 쉽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등을 가야 되고 중학교 때 고등 선행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염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과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죠. 2학년 때. 그러면 우리는 센, 블랙랍, 일품 1학년 때 했던 거는 기본이고 이과 2학년 때부터 수원 수투는 직접적인 수능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훨씬 많아져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연계 문제라 그래서 변형 문제 엄청 많이 내고요. 그래서 자기스토리 실력 점수뿐만 아니라 각종 EBS 문제들도 되게 많이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꾸준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해야지 우리가 이과에서 그래도 1등급은 좀 받을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공부의 양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고등에서 1등급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 선행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학생들도 많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하는 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때 미적분까지 했어요 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은데 보통 이제 저희 학원에 오고 제가 상담한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미적까지 다 했어요. 근데 수학 상테스트 보면 3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할 때 미적분을 한 게 아니라 미적분 강의하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 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우리가 배울 때 그냥 앞에서 학원 선생님 또는 인간 강사가 알려주는 대로 잘 시청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그냥 TV 시청을 했을 뿐이에요. 내 손으로 정말 풀 수 있는지 없는지랑은 되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선행이 아니라 내신 대비까지 염두한 공부를 과연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왔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내신 문제 우리는 대부분 수학은 암기가 좀 아니라고도 많이 하는데 사실 중학교 수학은 거의 암기 수준에서 다 해결이 돼요. 공식 몇 개 안 되고 그 몇 개 외운 공식에 숫자만 대입해도 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더라도 학교에서 준 프린트랑 똑같이 나와요. 또는 학교에서 준 프린트에서 숫자 정도 바꿔서 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벼락치기 암기 잘하냐의 싸움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A가 쉬울 뿐더러 중학교 때 A를 되게 여유롭게 말했다 그래서 암기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절대 고등학교 문제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내지 않을 뿐더러 똑같이 냈다고 하지만 여러 문제가 되게 합쳐져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좀 학창시절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선생님은 분명히 교과서에서 똑같이 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했던 똑같이 냈어는 정말 문제 그대로 컨트롤 CV한 똑같이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생각하는 똑같이는 똑같은 개념을 활용했어요. 말 그대로 똑같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식을 이용한 문제를 냈어.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똑같은 걸 냈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요? 다른 문제, 이런 게 받아들여요.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렇게까지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폭넓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관계식이 아니라 이해를 앞두고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사실 똑같은 문제 안 내는데 왜 똑같은 문제를 하게 하는 뭐 교과서 프린트 이런 거 여러 번 반복시켜서 풀까요? 그거를 외워서 똑같은 문제가 혹시나 나왔을 때 대비하라라는 그런 준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얻어가야 되는가라는 걸 되게 핵심을 많이 둬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말을 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2차 함수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정도는 그냥 되게 쉽게 뭐 그래프도 안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막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학생한테 얘기해 주는 게, 너는 평생의 목표가 3학년 1학기 2차 함수 맞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게 목표면 지금처럼 공부해도 전혀 상관없어. 우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확장해서 고등에서 풀려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문제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풀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개념을 익히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막 외워서 풀면 고등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내신에 문제 내는 방향도 엄청 다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 복습을 좀 많이 단순히 복습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본을 복습을 해야 되는가, 심화 문제를 복습을 해야 되는가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심화 복습도 해야죠. 근데 심화 복습이라고 말을 하는 게 굳이 심화 문제집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센 정도를 저희가 이제 복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그거 좀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좀 어려운 거 좀 시켜주세요 라고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센만 정말 완벽하게 풀어도 뭐 수능에서 한 2등급, 3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센을 너무 쉽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냥 내가 풀어서 답은 맞거든요. 답을 맞히는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랬죠, 수학에서. 그 문제 하나를 보고 이 문제는 이거를 내가 공부하라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익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내가 계산해서 답 맞았어, 계산해서 답 맞았어, 이것만 하다 보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건데, 셈을 여러 번 풀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풀었을까? 이거 문제 낸 사람이 왜 이렇게 냈을까? 이거를 문제를 냈을 때 이 개념을 활용하고 이걸 내가 익히라고 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심화예요. 그게 셈이 잘 되어 있는 상태면 당연히 더 어려운 교재도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복습을 당연히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단원 순으로 공부를 한다. 우리가 당연히 처음 배울 때 1단원, 2단원, 3단원 순서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신 대비를 할 경우에는 취약 단원을 조금 더 많이 시켜야 돼요. 똑같은 비중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1단원에서 6단원까지가 시험범위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똑같은 균등한 공부는 이미 그 전에 끝내놓고, 한 달 전부터는 내가 3단원이 특히 안 돼. 3단원을 훨씬 더 많이 시키고, 만약에 4단원에서도 특별한 어떤 이 개념이 되게 안 돼. 그걸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돌렸다, 두 번 돌렸다가 아닌, 한 번 돌리고 나서도 복습을 할 때 2단원이 안 되면 그걸 좀 더 추가로 시킨다. 이런 걸 좀 염두를 많이 둬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학교 시험과 이제 우리가 보통 숙제할 때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 차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학교마다 다르지만 20문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50분 동안 풀어야 되고 마킹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45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숙제할 때 2-3시간 풀죠. 내가 고민한다라는 핑계로 물어봐요. 너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저 이 문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그렇게까지 오래 한 10분 이상 생각을 할 만한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학생도 그걸 되게 착각을 해요. 나는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내가 멍 때리고 있는지 정말 고민하고 있는지의 시간을 잘 구별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막 고등학교 킬러 문제라고 하는
막 수능에서 나오는 마지막 문제 이런 것들도 대부분 한 15분, 20분 동안 고민해서 풀어요.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이. 근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문제를 풀면서 내가 20분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푼다? 물론 방법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효율에서는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방법도 정말 고민 20분 동안 정말 그 문제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풀려서 20분 동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좀 제한을 두고 문제 푸는 것들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숙제를 할 때 학생들한테 숙제 시작 시간을 적으라 그러고 숙제 딱 끝났을 때 숙제 끝 시간을 좀 같이 적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단원, 한 단원의 문제를 한 60개 정도를 풀었는데 뭐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났다. 그 문제를 2시간 반 동안 풀었구나라는 거 본인 스스로 계속 인지를 좀 해야 돼요. 물론 중간에 몰라서 건너뛴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만큼 한 세트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우리가 선행이 아닌 내신 대비를 할 때 계속 챙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우리 학교 시험은 누가 그냥 공부 잘하나 라기보다 누가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잘 푸나의 싸움이거든요. 시간 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우리가 내신 대비를 좀 많이 시키느냐, 취업단원 관리 1대1 맞춤 수업을 하죠. 저희는 이제 편서식보다는 학생을 한 명 한 명 앞에 불러서 개념 설명도 해주고 그 학생이 잘 모르는 단원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1대1 맞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일단 한번 다 해 이런 거 아니라 너는 3단원이 좀 약하구나, 넌 3단원 조금 더 하자. 너는 4단원이 좀 더 못하네, 넌 4단원 조금 더 많이 하자. 학생별로 커리큘럼이 당연히 다 다르게 맞춤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별 맞춤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엄청 큰 장점이고 그로 인해서 내신 대비에 빈 공백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했을 때 내가 도대체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물어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해요. 수업을 할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한 번 쭉 설명해주고 문제 풀어가 아니라 한 번 설명해주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본인이 한번 읽어보고 자리에 돌아가서 백지 노트에 한번 개념을 싹 적거든요. 그 개념을 적은 거를 저한테 확인받으러 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해주면서 좀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인데 너무 쓸데없이 많이 알고 있어. 이 부분 굳이 알 필요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데 네가 놓치고 있어. 그럼 놓치는 거 좀 더 챙겨주고. 그래서 내가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책 덮고 백지에 내가 알고 있는 상태를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빈 부분이 생겼다. 그럼 다시 설명을 또 해주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저 되게 오랫동안 학생들 많이 가르쳐서 그 누구보다도 쉽게 많이 알려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해서 개념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단계로 이해를 못한다면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얼마든지 되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하고 선생님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 다 능력이 있으셔서 그 누구보다도 쉽게 더 쉽게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물어보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신 문제풀이는 직접. 그러니까 말했죠. 듣는 수업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개념 설명은 직접 하기가 어렵죠. 책을 읽으면 당연히 내용이 있겠지만 그게 되게 외겨 같거든요. 처음 배울 땐. 그거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학생이 내가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계산해 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백지에 써본 그 개념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는 학생이 직접 풀어야지 그게 공부고 그게 내가 정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는 한 11월부터는 각종 기출 문제를 미리 한번 다시 엄청 많이 풀어봐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반 학생도 그런데 지금 풀면은 한 40점, 5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절대 그 학생이 못해서라기보다 내신용 공부 되게 심화가 되게 많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되게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내년 4월에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연습과 단원이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풀세트 한 세트의 문제를 푸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 내신이 결코 되게 만만하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선행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했으니 수학 상하는 되게 잘 되어 있겠지. 정말 죄송한데 착각일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선행 한 번 하고 선행 두 번 했다고 그 학생이 그 수학 상하 완벽하게 알면 사실 어느 학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상관없이 되게 잘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냥 선행 돌렸으니 잘하겠지. 쌤은 두 번 돌리고 불량례를 두 번 돌렸으니 잘하겠지라는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적으로 학교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이런 기출문제 풀었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오네? 그럼 객관적으로 날 바라보는 거죠. 이 학교 시험을 풀었는데 40점이 나오면 그 당시에 6등급이었네? 내가 이 상태로 가면 6등급이구나. 11, 12월, 1월, 2월에 마지막 선행이야 이러면서 막 수원 수투를 막 선행을 할 게 아니라 수학 3을 좀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계획 방안을 많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수원 수투 선행도 좋지만 수상 복습, 수화 복습, 수상 수화가 잘 돼 있으면 수원 수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나가면서 중학교 때 그냥 수학 겉핥기식의 선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내가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걸 좀 익히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요. 다음 2부에 이제 신진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저희 학원에 이제 저랑 대표원장님 2명이서 수업을 하다가 되게 한 여름방부터 마감이 엄청 됐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많이 다 찾아주셔서 마감되고 수업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대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다음 면접도 엄청 많이 받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생님 아무나 뽑지 않았거든요. 되게 고르고 고심하고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 많이 뽑았는데 이제 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진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진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고요. 여기 일하기 전에는 예전에 메가스터디에서 러셀 모의고사라는 모의고사를 출시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고 제가 수학 파트의 출제 장이었어요.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서너 문제 모두를 저희가 출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학생들이 곤란해할 만한 문제들 예전 수능으로 따지면 14번 이후 문항들을 주로 출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특히 필러 문항 관련해서는 것들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이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제가 인형 뽑기와 공부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도박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형 뽑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번만 성공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하게 되고 좀 중독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스스로 찾아서 하고 싶고 보일 때마다 도전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형 뽑기와 공부의 공통점을 저는 단 한 번에 성공 뽑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딱 이루고 나면 빠지게 된다라는 걸 제가 키워드로 잡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이 단순히 그냥 여러 번의 시험 중 한 번이 아니라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 이니시를 들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해서 뚜르 드 프랑스라고 매년 열리는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수백 명의 선수들이 팀을 정해서 선수를 바꿔 가면서 거의 보름 넘게 자전거를 타는 대회가 있는데 선두 그룹과 후반 주자들, 플로우톤이라고 후반 주자들이 있습니다. 플로우톤에서 그 대회 우승자가 나오는 경우는 뚜르 드 프랑스가 열린 이래로 단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첫 번째 시험에서 자기가 속한 그룹이 어느 정도의 그룹이냐, 내가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후발 주자인 플루톤에 속해 있는지가 실제적으로 학생들 자신의 실력보다 주변에서 어울려서 보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학생들의 어떤 성취감을 자극하는 것, 학생들 자신감 또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 한 번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 시험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을 맛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부는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닌 사고력을 심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도구들을 알려준다라고 잡았습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공부는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 번째, 단순히 이렇게 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전달하면 그냥 단편적인 지식밖에 안 되죠.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배웠던 지식을 기억해서 똑같이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다른 화법으로 묻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묻는 경우에는 그 핵심적인 사고력이 결핍되어 있다면 아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생의 좋은 역할은 첫 번째 사고력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정한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도구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 사고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고력이 생긴 다음에는 이런 내용은 이렇게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기에서 이 표현은 이렇게 쓰였구나, 이거는 이걸 묻는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좀 생각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올바른 지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학습량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학습량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아까 원장님 하신 말씀을 잠깐 비교하자면, 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10분, 15분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 중학생들 경우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공부를 하는 척 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고민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멍 때리고 있고, 그냥 글자만 계속해서 읽고 있고, 머리는 돌고 눈만 계속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생각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높은 학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량도 중요하고 학습 방법, 학습의 질도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관리자의 입장으로 다가가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자,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취약한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올바른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학생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인상적인 수업은 학생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학생이 선생의 생각을 따라하면서 선생과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글쎄요, 그 정도면 이미 굉장히 많이 완성된 학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런 단계까지 가기 위한 학생의 자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피트니스 클럽이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많이 바뀌었죠. 저도 한때 근력 운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헬스장을 못 가서 계속 살이 빠지고 있어요. 근력 운동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한계까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찢어야 됩니다. 찢어서 그 근육이 아무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고 근섬유들이 촘촘히 바뀌면서 근력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거기에서 딱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에 도달한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건데,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많이 쉽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대충 묻어가는 판서식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고력을 성장시키기가 글쎄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판서 수업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정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치면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을 설명하죠. 그리고 기본 문제 한 문제 정도를 학생들에게 풀어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설명을 듣고 본인이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기본 문제를 풀었으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넘어가겠죠. 다음 단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과제를 할 때는 기본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밑에 딸려있는 유제 문제 혹은 뒤에 비슷한 문제들을 별 무리 없이 풀어낸다라고 아마 스스로 착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수상을 예로 좀 들어볼까요? 수상을 한번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다 합쳐놓고 정석에 있는 유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그 유제 문제들을 속속 뽑아서 문제번호 다 치고 어느 단원에서 출제되었는지 모두의 학생들한테 20문제 정도 던져주면 정석을 한 번 정도 꼼꼼히 했다라는 친구들도 절반 이상 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서 수업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면에서는 단점들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학원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판단을 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 실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지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직면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는 분명히 수상을 2번이나 했는데 왜 이걸 못 풀지?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학생 스스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 수업 시간마다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원 시스템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쉴 새 없이 텍스트를 확보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잘 이해했는지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큰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토익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토익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을 한번 봤더니 어법 부분을 계속해서 틀리고 있습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죠. 어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면한 채로 어법 공부는 누구나 힘들고 짜증나니까 리스닝을 공부해야지, 독해를 공부해야지. 물론 아주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어법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뒤처지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려내 주는 것, 그리고 그 가려낸 부분을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학생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학원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를 선택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한 장점들이 이 학원에 많이 녹아 있어서 같이 일해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머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존의 판서 수업에서 좀 결핍된 부분을 1대1로 좀 개별 수업을 통해서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방법이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이저에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항상 계속 일기를 쓰면서 거의 매일 썼던 말이에요. 평범한 노력에는 그냥 평범한 결과가 따릅니다. 남들처럼 공부하면 남들만큼의 점수를 받게 되겠죠. 특별한 결과,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노력이란 학습이 아니될 수도 있고 학습의 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챙겨봐야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이저에서 학생들과 좀 특별한 노력을 해보고 싶고 또 특별한 결과를 함께 얻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하는 공부가 가장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저는 이 말이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인데 굉장히 공감을 해서 다시 한번 어머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